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은 그 내막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덩달아 커지고 있죠.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늘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숙입니다. 예. 자,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잊을만 하면 이렇게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인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이런 아이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서 그 형량이나 기소율, 구속률, 그러니까 처벌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아동 학대를 학대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사소한 체벌 혹은 징계 이런 정도로 인식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 인권의 주체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매 이런 이야기도 아직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내가 때리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 잘 되라고 맞습니다. 때리는 건데, 이런 사회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단 말씀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외국 선진국 사례랑 비교하면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까? 그 처벌 문제 관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체벌 혹은 징계 이런 또 물리적인 폭력 같은 경우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인 통통일 뿐만 아니라 예.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우리보다는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늘려야 한다. 이번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도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행은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 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하한선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개정안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래서 하한선이 10년 정도 되게. 그다음에 아동학대 중상해 같은 경우가 3년 이상의 징역이 지금 현재 이제 처벌 조항인데, 예.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좀 높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이제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동학대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 사건처럼 죽었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제 중상해를 당했다 그런 거는 예를 들면은 어디가 파열이 됐다든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거여서 사실은 아이들이 겪는 이 아동 학대로 인한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예. 아동 학대 치사 범죄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 대비한 9살 가방에서 숨진 학생일 수 있고, 네. 아동 학대 중상해죄는 이제 창녕에서 발생한 그렇죠. 그 케이스가 되겠죠. 예, 네, 이거를 그렇습니다. 지금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높였다. 네, 그리고 네. 신고 의무자는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가 발견하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서의 이런 사례들에서도 사실 전조가 있었거든요. 발견이 됐는데 혹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아이들을 좀 발견하고 신고해서 이런 아주 끔찍한 결과까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이제 내게 된 겁니다. 근데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나면 이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아이를 분리시키는 게 더 중요할 텐데. 네네. 이번에도 보면은 그 사망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어머니랑 어떻게 아버지랑 떨어져서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같이 있겠다고 했단 말이죠. 네,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걸 아이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나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아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엄마랑 더 살겠니? 부모님이랑 더 살겠니?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그렇죠. 하지. 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이제 뭐 성인이 돼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모님이 거의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래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계속 또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동학대 있을 때 즉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기관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예. 또 이 기관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분리가 될 경우에 아이들이 연구시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10살부터 시작하면 20살 독립할 때까지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장기적인 그 프로젝트,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에 부모하고 분리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집에 돌아가서 또다시 재폭력을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거나 아주 중상해를 입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기관들이 또 역할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올해 지금 이제 그 오는 10월부터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이제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실시를 못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 배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후관리, 그래야만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후관리에 집중을 해서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이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네. 그건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확대 문제는 이거 국가가 나서야 됩니까?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가가 이제 그 해줘야 되는 게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쉼터를 운영하거나 또 좀 더 이 장기 쉼터, 아이들이 성인까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쉼터는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그 뭐 예산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른 인권의 수준을 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가 나서는 걸 일본으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도 좀 설립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민법에 징계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가 이번에 이 조항을 없애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뭐 너무 환영하죠. 사실은 이게 1960년대에 그 친권자 징계권이라고 불리는 이제 민법 그 915조 폐지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이게 얘기가 계속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걸 하지 못해 왔었고요. 이 징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체벌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인하는 거죠, 그것이? 그렇죠. 예,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도 그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 협약 그 이행 567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징계권 폐지는 너무 당연한 거고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거는 뭐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체벌 없이 어떻게 훈육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모들이 각자 좀 개인적으로라도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벌써 좀 크면 뭐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체벌해가지고 안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들을 인권의 주체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때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제 무엇보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처벌을 강화하는 거 굉장히 필요해서 이번에 했지만 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학교 교육에서든 아니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거고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좀
그 어려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럴 때 또 교육이라든지 또 도와줄 수 있는 뭐 네트워크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인권이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해 그 이로부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전춘숙 의원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한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최강창민 씨가 결혼한다고요? 네, 바로 오늘이죠. 12일 손편지를 통해서 직접 결혼 사실을 알렸는데요. 예비 신부는 작년에 열애 인정했던 그 비연예인 여성이고 결혼식은 9월 5일 날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그 아이돌 멤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가는군요. 네, 예. 이제 최강창민 씨도 30이 넘었죠? 넘었죠. 33 한국 나이로. 예, 네. 예. 팬들 반응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보다 깔끔할 수가 없다. 예. 너무 훌륭한 결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축복 물결이 일고 있더라고요. 예. 왜 그런 반응이에요? 일단 팬들 입장에서는 상대자가 누군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TMI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 발표도 무슨 다른 데서 먼저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손편지를 또 적었고, 굉장히 또 진솔하게 길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다. 근데 예. 팬들이 상대가 누군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전혀 그림자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동방신기 활동은 어떻습니까? 뭐 최근 추세가 뭐 결혼한다고 활동 중단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계속 활동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멤버 윤호 씨도 이제 직접 응원을 해주고 함께 기뻐해 준 걸로 예. 알렸습니다. 유승범 씨도 결혼하네요. 네, 정말 임신까지 해서 겹경사. 네. 근데 이달 말에 아마 출산을 해서 아빠가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원래는 올 초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일단은 출산 이후에 날을 잡아보자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예. 겹경사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윤계상 씨와 이한이 공개 커플로 오래 만났던 분들인데 헤어졌네요. 네, 한 7년 정도 공개 열애를 했었는데 7년이요? 네, 야, 7년을 만났는데도 헤어질 수 있죠. 헤어질 수 있죠. 그럼요. 네. 11일 날 이제 어제 소속사 통해서 결별 사실을 이제 알렸고요. 이번엔 좀 확실하게 연인 관계를 정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두 사람의 거치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원래 이제 두 분이 같은 소속사에 있었어요. 사라멘터에. 예. 그래서 윤계상 씨가 먼저 2013년에 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인을 소개시켜서 2014년부터 한솥밥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관계가 좀 정리된 입장에서 계속 한 회사에서 일을 보는 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누가 나오는 겁니까? 윤계상 씨가 나오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윤계상 씨가 같은 소속사에 있다가 나왔다. 네. 예. 결별 이유 밝혀졌나요? 결별 이유는 딱히 밝혀지지 않고 역시 그것도 모르는 게 낫다. 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습니까? 예. 예. 송중기 씨도 열애설이 났네요. 네, 어제 정말 갑자기 났어요. 갑자기 모바일 메신저 중심으로 이 사람이 송중기랑 교제하는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한 변호사의 인적 정보가 돌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 여성이 열애설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적 정보까지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네, 이름과 뭐 SNS, 아이디, 얼굴 이런 거를 다 싹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일이 커졌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남의 신상 정보를 그렇게 공개할 그런 뭐 권리가 있나요?
이제 그들 얘기는 이런 뭐 SNS에 나와 있는 공개된 정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이게 뭐 비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진짜로 사귀는 건 맞아요? 아니 완전 사실 무근이라고 사실 입장이, 무근이라고요? 네, 나왔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거 그냥 웃고 넘겼다. 너무 갑작스러운 열애설이었기 때문에 예. 그냥 해프닝이다 했었는데 가세연 방송이 나온 후로는 완전 기정사실화가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루머를 양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준일 씨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네, 그 유튜브 채널 재부팅 양준일에서 한 여성 스태프에게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은 다음에 예. 그 스텝이 이제 없다고 하니까 예. 성격 급한 남자분들 빨리 연락해라, 날짜 찍어라, 예. 새 차를 중고차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날짜 찍어라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이 중고차 발언을 계속했어요. 여러 차례 하고 마일리지도 얼마 안 된 새 차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채팅창에서도 그만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네,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예. 계속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묵살을 했고요. 사실 더 문제가 된 게 방송 이후에도 이건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니까 사과를 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사과문이 10일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후에 일주일 지나서야 사과를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당시 생방송이었나 보죠? 네, 생방송이었어요. 먹방 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과문 올린 이후에 논란이 더 커졌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 이후의 행보도 지적을 받고 있다. 왜? 그렇죠? 이 사과문이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예. 이 재부팅 양준일의 제작진이 쓴 사과문이었어요. 아하. 근데 사과문은 직접 쓰지도 않고 이후에 자기 SNS에 이제 자기 얼굴이 나온 지하철 광고판을 인증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니까 활동은 하고 싶고 사과는 하기 싫고 뭐 이런 거야? 이런 좀 괘씸하다는 얘기가 좀 나와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랑 같이 매일매일 한마디씩 올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양준일 씨가. 근데 거기서 또 성희롱 피해 입은 스태프를 언급하면서 너무 아름답고 귀여운 아이다. 깨끗해서 뭔가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나는 나 스스로한테도 중고라고 얘기하고 시든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변명조의 글을 올려서 더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배우 각도원 씨가 스태프 폭행 논란에 휩싸였네요. 네, 지금 곽도원 씨는 영화 소방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이었죠. 8일에 울산의 한 식당에서 촬영 끝나고 회식을 하다가 스태프 한 명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진실은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 입장은 결코 폭행은 없었다. 다만 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작품 얘기하다가 언쟁이 오가고 목소리가 좀 커지긴 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예. 과거에도 폭행설이 있었지 않았나요? 맞아요. 2018년에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투 운동이 한창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명 배우 A씨가 극단 동료들한테 음담패설하고 스태프 폭행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여기 이 A씨의 주인공으로 곽도원 씨가 지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곽도원 씨 측에서는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자, 그럼 폭행 논란 이후에 영화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다행스럽게도 일단 곽도원 씨는 8일 이후에 잠시 동안 촬영 스케줄이 없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촬영에 복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네요. 네, 중강간 및 중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어제 항소심 공판 열렸는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예. 강지환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까? 준강제추행 혐의인데요. 이 피해자가 그 당시에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내 몸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이 안 됐다 이제 이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결국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네, 검찰이 이제 제시한 증거로 봤을 때 당신이 무죄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가 다 인정됐다는 얘기네요? 네, 둘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까?
네, 피해자들이 이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합의를 했군요. 네, 범죄 예. 전력이 없다. 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예. 항소심 이후에 강지한 씨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항소심 후에는 사실 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그냥 재판부에 인사만 하고 곧바로 법정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앞서서 1심 때는 죗값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 이런 참회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미국에 수출되네요. 네, 오는 23일부터 TBS에서 방송이 되는데 예. 미국판 제목은 셀러브리티 쇼 오프입니다. 그 형식은 똑같고? 네, 형식은 완전히 똑같진 않고 예. 비슷해요. 여기 이제 기부라는 어떤 포맷을 더 넣어서 예. 이제 최종 우승자가 기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포맷을 좀 예. 넣었더라고요. 네. 제목 보니까 그럼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빅뱅 이론으로 유명한 마임 비아릭이 진행을 맡고요. 이제 많이들 아실 만한 분이 팝 가수 제이슨 무라즈나 DJ 디플로 그리고 데미 무어랑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 루머, 스카우트, 탈루아 요렇게 되게 유명한 셀럽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그 MBC에서 방영할 때도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했었는데 그렇죠. 시청률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근데 미국에 가서 어떻게 성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면가왕도 미국에 소개됐는데 복면가왕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많이 수출된 것 같아요. 네, 이 포맷은 정말 많이 수출이 됐고요. 근데 그래도 미국 시장에 한국 콘텐츠가 들어갔다. 이거는 좀 사실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 이번에 마리텔 이제 가져간 연출자인 크랙 플래스티스가 이 복면가왕도 미국에 소개를 한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만 예. 네. MBC는 경영에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적자가 크게 났더라고요. 예. 네. SBS 얘기해보죠. SBS 예능 런닝맨 굉장히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프로인데 네. 시청자 게시판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특정 출연자를 향한 악플이 지속이 됐기 때문인데요. 예. 그 출연자가 바로 전소민 씨예요. 예. 그래서 특히 해외 시청자들로부터 악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게시판을 폐쇄하는 걸 이제 결정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게시판 찾아와서 영어로 씁니까? 영어로 쓰고 이제 읽어보면 번역기를 돌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글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글로 그냥 번역기 돌려서. 뭐 똥같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그 해외 시청자들은 전소민 씨를 왜 싫어하는 겁니까? 이 전소민 씨가 런닝맨에 좀 나중에 투입이 됐잖아요. 2017년에. 굴러 들어온 돌이다. 네.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인데 너무 잘하는 거죠, 예능을. 그럼 그 왜 싫어할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기존 출연자들을 좋아하던 팬덤에서는 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분량이 적어졌다. 그리고 캐릭터 겹친다. 뭐 요렇게 해서 악플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사칭패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전소민 씨가 좀 건강 문제 때문에 런닝맨을 쉬다가 5월 말에 복귀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네이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채팅방에다 내가 전소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칭하는 글이 좀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전소민 씨가 그거 나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는 사칭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악플도 관심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연예인들은 유명인이고 그 네. 유명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사실 감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전소민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한테까지 가족들 SNS 계정까지 들어가서 너네 가족 전소민 하차 안 시키면 다 저주받을 거다. 예. 다 죽여버릴 거다. 막 이런 식의 악플이나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거는 좀 제작진의 조치가 괜찮았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악플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런 거 네. 생각했을 때는 좀 맞습니다.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해외 팬들이 이렇게 악플 단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그만큼 런닝맨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선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 팬도 마찬가지고 해외 팬들도 악플을 다는 근본적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 이유가 하나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뭐, 이 사칭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관심을 받고 싶은 뭐 그런 욕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틀린 정보를 올려라. 그러면 너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들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자기가 봤을 때 좀 어긋난 거를 교정해주고 싶고 이런 게 좀 예. 사람 마음속에 있나 봐요. 혹시 전소민 씨 입장은 나왔습니까? 이 악플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전소민 씨는 그냥 사칭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고요. 사실 이 런닝맨이 해외에서 너무 인기가 큰 예. 프로그램이다 예. 보니까 좀 잘못 건드리면 프로그램에 너무 큰 타격이 갈 수 있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악플을요. 예. 그런데 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저도 뭐 악플에 일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악플 많이 받으세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항의전화도 엄청나게 옵니다. 우리 YTN 라디오국으로. 그건 뭐 제가 받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 예, 전소민 씨 혹시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면 추스르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연예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하죠. 지금까지 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옵니다.